안녕하세요. 지식의 소용돌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 월스트리트의 지하실에서 서서히 뻗어나와 전 세계 금융계를 옥죄고 있을지도 모르는 한 그루의 덩굴손에 관한 것입니다. 이름하여 사모대출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리먼 브라더스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마도 2008년 가을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였던 그 암울한 기억이 스치지 않으셨을까요? 그때와 지금 놀랍도록 비슷한 그림자가 다시 드리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인공이 다릅니다. 2008년의 주범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개인들의 부실 주택담보대출이었다면 2026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위험 요소는 사모대출, 즉 기업을 상대로 한 초고위험 대출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하고 복잡하게 얽힌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과 초대형 사모펀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AI가 쏘아올린 제2의 리먼 사태라는 소용돌이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과장된 공포심 조성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할 현실일까요? 함께 그 실체를 파고들어 보시죠. 우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인 사모대출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사모대출, 영어로는 프라이빗 크레딧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말 그대로 일반 은행이나 채권 시장이 아닌 사모펀드 같은 비공개 시장의 투자자들로부터 기업에 직접 제공되는 대출을 말합니다. 왜 기업들이 은행 대신 이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을까요? 그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만들어진 엄격한 규제와 직접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리먼 사태 이후 전 세계의 은행들은 바젤 3 같은 초강력 규제 틀에 갇히게 되었죠. 자기 자본을 더 많이 쌓아야 했고 위험한 대출을 내주기 훨씬 꺼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은행 문턱에서 좌절한 수많은 중소기업이나 혹은 이미 부채가 많은 대기업들이 새로운 자금줄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파고든 것이 바로 사모펀드였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자금을 조성해 놓고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삼았죠.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바로 사모대출 시장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위험한 기업들에게 높은 금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거죠. 은행은 너무 위험하다고 손사래를 치지만 사모펀드는 그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대신 엄청난 이자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냥 고위험 고수익 투자의 한 영역일 뿐인데 왜 이게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폭탄으로 불리는 걸까요? 그 비밀은 이 대출들이 포장되는 방식에 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어떻게 세계를 휩쓸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개별적으로는 위험한 주택대출들을 수만 개 묶어서 복잡한 금융상품, 즉 부채담보부증권으로 만들어냈죠. 그리고 거기에 안전하다는 최고 신용등급을 붙여 전 세계 은행과 연기금에 팔아넘겼습니다. 그 결과 한쪽에서 불이 나자 불똥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튀었고 아무도 그 증권 속에 정확히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해 더 큰 혼란과 공포를 야기했죠. 지금 사모대출 시장에서 정확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개별 사모대출을 모아서 하나의 상품으로 묶는 것입니다. 이를 대출 기반 증권 혹은 사모대출을 묶은 것이니 클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2008년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속도와 규모, 그리고 심판자의 변화입니다. 2008년에 그 복잡한 증권을 만들고 등급을 매기려면 수많은 인간 분석가들이 수작업으로 서류를 뒤지고 기업을 분석하고 수치를 계산해야 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렸고 규모에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AI는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수천 개의 사모대출을 순식간에 묶고 위험을 평가하며 최적의 조합을 찾아냅니다. 인간이 일주일 걸려 할 일을 A는 몇 시간 만에 해치우죠. 이로 인해 사모대출 증권화의 속도와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AI의 평가에 있습니다. AI 모델은 역사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합니다. 그런데 사모대출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한 것은 2008년 이후, 즉 장기간의 초저금리와 유동성 넘치는 시대였죠. AI가 본 데이터는 기업이 어려워져도 금리가 낮아서 재융자가 쉽게 이루어지고 결국 대출이 잘 상환된다는 데이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이어진 고금리 시대는 AI가 체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입니다. 마치 평생 맑은 날만 보며 배운 선장에게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맡기는 것과 같죠. AI가 안전하다고 평가한 그 증권 속에 고금리에 허덕이는 기업들의 대출이 얼마나 많이 숨어 있을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위험한 게임의 주요 플레이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사모펀드입니다. 블랙스톤, 아폴로, KKR 같은 거대 사모펀드는 이제 단순히 기업을 인수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그림자 은행으로 변모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대출을 발행하고 증권화하여 판매하며 엄청난 수수료를 챙기죠. 두 번째는 보험사와 연기금입니다. 이들은 저금리 시대에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을 찾아다니다가 사모펀드가 포장해온 높은 수익률과 안정성을 동시에 약속하는 사모대출 증권에 눈독을 들였습니다. 한국의 공적연금이나 대형 보험사들도 이 시장에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형 은행들입니다. 그들은 직접 대출을 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사모대출 거래의 중개자나 배치 에이전트 역할을 하며 수수료를 얻고 때로는 자신들의 대차대조표의 일부를 보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 속에 가장 취약한 고리는 단연 빚을 진 기업들입니다. 사모대출의 조건은 은행 대출에 비해 가혹하기로 유명합니다. 높은 금리는 기본이고 추가 담보 제공이나 수수료 인상 같은 까다로운 조항이 많죠. 기업이 조금만 실적이 나빠져도 사모펀드는 계약 조건을 드러내며 기업을 옥죄일 수 있습니다. 마치 고리대금업자처럼 말이죠.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수많은 중소기업과 소매업체들이 고금리와 사모대출의 이중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꺼번에 도산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위험은 사모대출에 직접 투자한 펀드와 연기금을 넘어 전반적인 경제와 고용시장을 강타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2008년 당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상호 연결성과 불투명성이었습니다. A은행이 B펀드에, B펀드는 C보험사에, C보험사는 다시 A은행에 돈을 묶어놓는 식으로 전체 금융 시스템이 거대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연결고리 속에 위험한 서브프라임 증권이 숨어 있었습니다. 리먼이 쓰러지자 아무도 자신이 얼마나 큰 손실을 보게 될지 또 누가 다음으로 쓰러질지 알 수 없어서 신용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사모대출 시장은 이 상호 연결성이 훨씬 더 복잡하고 비공개적입니다. 사모펀드의 거래와 보유 자산은 공개 시장만큼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AI 알고리즘이 만들어내는 증권의 내부 구조는 그 복잡성으로 인해 AI의 블랙박스라는 오명까지 듣고 있죠. 만약 한 곳에서 문제가 터진다면 그 충격파가 어떻게 전달될지 예측하기가 2008년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규제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미 이 문제에 경고등을 켜고 있습니다. 사모대출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은행 시스템과의 연결고리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스트레스 테스트나 정보 공개 요구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사모펀드들은 강력한 로비력을 바탕으로
규제를 늦추거나 약화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규제를 받지 않는 은행이 아니라 정교한 위험 관리 기술을 가진 전문 투자자들이다. 우리의 활동은 전통적 은행 시스템에 위험을 전가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2008년 위기 직전에도 월스트리트의 천재들은 자신들이 만든 파생 상품이 위험을 분산시켜 시스템을 더 안전하게 만든다고 떠들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이 위기가 현실화된다면 그 파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유동성 위기입니다. 사모대출 증권은 일반 주식이나 국채처럼 마음대로 팔 수 있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모두가 동시에 팔려고 해도 살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증권 가격은 폭락하고 이를 보유한 펀드와 연기금은 엄청난 평가 손실을 기록하게 되죠. 두 번째는 신용 경색입니다. 사모대출 시장이 얼어붙으면 이 시장에 의존하던 수많은 기업들은 자금줄이 끊겨 도산하게 됩니다. 이는 실물 경제로 직결되는 위험입니다. 세 번째,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전통적 은행 시스템의 감염입니다. 은행들이 사모대출 관련 파생 상품을 보유하거나 사모펀드에 대출을 해줬다면 사모대출 시장의 붕괴는 결국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직접 타격할 수 있습니다. 2008년에 악몽이 재현되는 순간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필연적인 재앙일까요? 아니면 관리 가능한 위험일까요? 몇몇 낙관론자들은 현재의 상황이 2008년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사모대출 시장이 아무리 커졌더라도 전체 금융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 당시보다는 여전히 작다는 점입니다. 둘째, 주요 은행들의 자본 상황은 2008년보다 훨씬 튼튼해졌고 규제 당국도 위험을 더 예리하게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사모펀드 자체도 자본을 오래 묶어두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처럼 순간적인 매도 공세에 취약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낙관론은 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최면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위험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이 고금리 충격을 어떻게 처리할지, 복잡하게 꼬인 금융상품들의 상호 연결성이 실제 위기 때 어떻게 작동할지, 그리고 규제의 사각지대에 숨은 레버리지가 얼마나 큰지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라는 말이 가장 위험한 말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요? 앞으로 몇 달, 몇 년 사이에 이 위험이 현실이 되는지 아닌지를 가를 몇 가지 중요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폴트율입니다. 사모대출을 받은 기업들의 채무 불이행 비율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한다면 이는 명확한 적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유동성 지표입니다. 사모대출 증권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가격과 실제 가치 사이에 괴리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위험 신호죠. 세 번째는 규제 당국의 움직임입니다. 미국 연준이나 다른 국가의 금융당국이 사모대출 시장에 대해 본격적인 규제에 나서기 시작한다면 이는 그들이 내부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감지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I가 쏘아올린 제2의 리먼 사태는 아직 현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성 없는 공상과학 소설도 결코 아닙니다. 이는 우리 시대의 금융 시스템이 낳은 하나의 모순된 산물입니다. 2008년 위기의 교훈으로 만들어진 은행 규제가 오히려 그림자 금융의 성장을 부채질했고 그 거대한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첨단 인공지능이 오히려 새로운 종류의 불투명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낳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기술의 진보가 인간의 탐욕과 결합하면 어떤 괴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금융위기는 결코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서히
조용히 복잡한 수식과 멋진 약속 뒤에 숨어 다가옵니다. 2008년 가을의 공포를 경험한 세대라면 지금 월계에서 울려 퍼지는 3호 대출이라는 새로운 멜로디에 익숙한 가락이 섞여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가락은 과거의 비극을 되살릴 것인가? 아니면 인류가 진정으로 배운 교훈을 통해 새로운 재앙을 막아낼 것인가? 그 답은 아직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단순한 공포심이 아닌 현명한 경계심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지식의 소용돌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경계와 모니터링입니다. 개인 투자자로서 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고수익이라는 유혹에 현혹되지 않는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사모대출 시장에서 발생하는 연 8%, 10%를 훌쩍 넘는 수익률 약속은 그만큼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접할 수 있는 사모대출 관련 펀드나 상품에 투자할 때는 그 상품이 실제로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 위험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을 요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발을 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 넓은 차원에서는 우리 사회 전체의 금융 리터러시, 즉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08년 위기는 복잡한 금융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과 그것을 맹목적으로 구매하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난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된 측면이 컸습니다. 오늘날 AI가 만들어내는 더 복잡한 상품들 앞에서 이 정보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물론 일반 시민도 경제 흐름과 기본적인 금융 메커니즘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정부와 교육기관도 실질적인 금융 교육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우리는 금융 시스템의 건강검진 역할을 하는 규제당국의 활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의 경고를 단순한 잔소리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연준이 스트레스웨어 테스트에 사모대출 관련 노출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나 국제결제은행 같은 기구에서 내놓는 사모대출 시장의 취약성에 대한 보고서들은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러한 논의들이 공론화되고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입니다. 우리는 규제를 무조건적인 악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그것이 야생마 같은 시장의 폭주를 제어하는 고삐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술의 측면에서 보면 인공지능 자체를 악마화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기술을 운용하는 방식과 목적에 있습니다. AI는 위험한 증권을 만드는데 사용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전례 없이 정교한 위험 감시와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 세계 금융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의 조짐을 포착하거나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하는데 AI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AI의 개발과 적용 과정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경제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금융활동의 최종적인 기반은 실물 경제, 즉 기업의 생산 활동과 소비자의 구매력입니다. 사모대출 위험이 본격적으로 폭발하는 트리거는 결국 고금리로 인한 실물 경제의 위축입니다. 따라서 중앙은행들의 금리 정책 기조가 어떻게 변해갈지,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속도는 어떠한지, 전 세계적인 경기가 소프트 랜딩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가장 근본적인 관찰 포인트입니다. 금융공학의 복잡한 세계에 매몰되기 전에 우리는 항상 기업의 이익은 잘 나고 있는가, 일자리는 안정적인가 라는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종종 운율을 맞춥니다. 2008년의 리먼 사태와 2006년 오늘의 사모대출 위험은 그 운율이 너무나도 비슷하게 들립니다. 부채의 포장, 신용평가의 실패, 시스템의 복잡한 연결, 그리고
인간의 과신과 탐욕이라는 동일한 주제가 고금리라는 새로운 환경과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만나 재편되고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운율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과거에서 배운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위기를 미리 예견하고 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일 것입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고를 무시할 때 찾아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의 거래실에서는 AI 알고리즘이 끊임없이 데이터를 갈아 넣으며 새로운 사모대출 패키지를 조립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딘가의 사모펀드 사무실에서는 어려움에 빠진 기업에 대한 대출 조건을 강화할지 말지를 놓고 논의가 오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연기금 관리자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그 복잡한 증권의 실체를 걱정스럽게 들여다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거대한 실험이자 현대 금융 자본주의가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순간입니다. 이 실험이 성공하여 사모대출 시장이 고금리 환경을 순조롭게 헤쳐나가고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안정적인 한 축으로 자리 잡는다면 그것은 금융혁신의 성공 사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실험이 실패하여 연쇄적인 붕괴를 일으킨다면 우리는 2008년보다 더 깊고 더 복잡한 상처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단순히 주식시장의 폭락을 넘어 수많은 기업의 파산과 실업, 그리고 국가 재정을 위협하는 보험사와 연기금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이 실험의 수동적인 관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보를 추구하고 질문을 던지며 투자 결정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으로는 건전한 금융 시스템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참여자여야 합니다. 지식의 소용돌이가 여러분과 함께 이 복잡한 이야기를 파고 들어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눈을 감는 대신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더 건강한 시스템을 요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모대출이라는 월가의 폭탄은 아직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공포의 대상이 될지 아니면 관리된 위험의 한 예로 역사책에 기록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금융의 세계에서 안전이란 영원히 보장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경계와 지혜를 통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2008년에 쓰라린 기억이 우리에게 남긴 최후의 선물이 그것이라면 그 기억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